안녕하세요. 코로나도 좀 안정되고 그래서 오늘 강의실에 모여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인터넷으로 강의를 보았습니다만은 그 사항을 조금 요약드리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식물의 생육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식물의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 자라서 성장하고 번식하고 사멸해가는 그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환경이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에 대한 이해를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적용이 사실은 모든 식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도 적용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저는 식물을 하면서 이것이 결국은 인간과 같구나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의 햇볕과 물과 온도와 이런 것이 인간이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은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각종 병충해로부터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식물에게도 바이러스가 있고 곰팡이가 있고 박테리아가 있고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도 보면 건강한 식물은 이겨냅니다. 가을까지 건강했던 식물은 겨울에 추위가 와도 겨울을 잘 건너서 봄에 싹이 돋아요. 근데 가을까지 병약했던 식물은 똑같은 환경 조건에서 겨울을 나면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인간이나 모든 생물은 면역력을 가지고 지내면서 그와 같은 것을 극복해내는 그런 일련의 과정은 똑같아. 심지어는 말이죠. 일본의 어느 정원사는 그분은 사실은 소설가이면서 정원가인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식물도 자살할 권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애지중지해서 잘 관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식물 스스로가 자기가 자살할 생각을 해서 스스로가 사멸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글쎄요, 어쩌면 그런 것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문학가니까 그러한 해석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생육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생육의 조건입니다. 이 씨앗으로부터 발화라 그러죠. 식물은 뿌리가 먼저 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잎들이 나죠. 이런 과정에 거쳐서 성장하게 되는데 그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육의 조건은 크게 온도, 광선, 수분 이 세 가지로 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토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물이 토양이 없는 상태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수경재배도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원에서는 토양을 기반으로 해서만 식물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모든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양입니다. 오늘 강의도 이러한 조건 중에서 사실은 토양에 집중해서 강의를 할 것이고 보다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도를 보면 온대지방의 생육 온도는 여기가 온대지역이죠. 요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남해안서부터 제주도 이쪽으로는 난대지역에 되고 우리는 온대지방이죠. 그 적정한 생육 온도는 5도에서 35도의 범위입니다. 5도 미만으로 내려간다면 식물이 성장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다음에 35도를 넘어가면 온대성 식물들의 성장은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봄이 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원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제 식물을 심어야 되느냐. 그런 걸 계속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고추나 오이, 고구마 이런 식물들은 말이죠. 사실은 지금 같은 날씨에 심으면 100% 실패합니다. 요즘 날씨가 대표적이죠. 낮에는 비교적 따뜻한데 한 19도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문제는 밤 온도예요. 거의 1도, 2도, 3도 요 정도 범위를 내려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추나 오이 이런 거를 심게 되면 죽습니다. 저온의 냉해를 받게 되거나 또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공해를 받아서 완전히 죽어버리거나 또는 끝부분이 상하게 돼요. 농민들의 말을 따르면 냉해를 받아서 끝부분이 조금만 상해도 그 생산량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하면서 보면은 잎이 말라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쁘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온도 높은 범위를 보면 35도인데 우리들의 실제 온도는 여름이 되면 37도, 38도, 39도까지만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이 며칠간 계속 지속된다 이러면 우리들이 현재 가꾸고 있는 식물들은 거의 병에 걸리거나 성장이 나빠지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다만 부분적으로 짧은 기간에 일어나고 다시 평상시의 온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거를 식물들이 극복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우리나라의 온도가 이와 같이 계속 35도 이상으로 올라가서 여름 기간을 지킨다 이런 상황이 오면 식물들의 전체적인 변화가 있게 됩니다. 현재 지금 키우고 있는 식물들에서 지금 현재 남쪽에 있는 대전 이남 쪽에 있는 식물들이 여기 올라와서 성장을 하는 게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실제로 중부지방에서 감나무, 대나무가 되고 남천이 되고 애플 세이지 같은 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따뜻해져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 대신에 약간 저온을 좋아하는 식물들은 여기서 성장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예로 여기서 델피늄을 제가 여러 해 동안 키워왔는데 델피늄이 전차 안 되고 있습니다. 델피늄의 특징이 이제 고양 온도가 낮아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여름이 되면 고양 온도가 고온으로 급격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상황이 좋으면 봄에 델피늄이 꽃을 한번 피우고 가을에 다시 한번 피거든요. 근데 여름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온도가 점차 올라가고 하는 거는 정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작용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식물이 성장하는데 가장 적합한 최저 온도는 온대지방의 기준으로 15도에서 30도의 범위입니다. 밤 기온이 15도, 낮 기온이 30도 그 범위에 있다고 한다면 온도로서는 최적의 온도다. 그러면 모든 꽃들이 꽃도 잘 피우고 성장도 아주 잘하고 번식도 잘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나무는 잘 자랄 수 있을까? 점차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나무가 대표적인 온대성 수종입니다. 점차 이렇게 도와지면 제선충이라든가 솔폭발이라든가 이런 병들이 점차 증대하게 되고 식물들은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당장에 소나무가 우리나라에서 소멸되거나 이런 것은 단기간 뭐 한 10년 내로 일어나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길게 보면 결국은 온난화되면서 파멸되고 남쪽에서 잘 자라고 있는 수종들이 점차 올라오고 소나무는 점차 북쪽으로 올라가고 북쪽에 있는 전나무나 잣나무의 이런 수종들은 점차 우리 소나무로 대체되는 이런 걸 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천이 되는 과정을 쭉 거쳐서 변화하게 되겠습니다. 델피늄 키우기와 지열의 관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델피늄이라고 하는 꽃은 지상의 온도 조건도 중요하지만 뿌리가 내리고 있는 지열의 온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럼 낮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올라가서 37도, 38도 가면 지열도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델피늄의 뿌리가 손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델피늄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름이 되면 멀칭을 해주죠. 뭐 우드칩이라든가 바크 또는 옆에서 풀을 뽑아가지고 뿌리 부분을 덮어준다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죠. 지열을 시키기 위해서 물을 많이 주면 델피늄의 뿌리는 또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또 뿌리가 손상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델피늄은 굉장히 좋은 꽃이에요.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물이 지어 피고 참 예쁘고 꽃 봉오리가 돌핀, 돌고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러한 오원에서 델피늄이라고 이름 지어주죠. 우리들의 학명은 본질적으로 학명에 있는 그 이름들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모양 그것의 어떤 발견한 사람 또는 그것이 성장하는 지역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이름이 지어지는데 이것은 이 꽃의 모양으로 이름 지어진 대표적인 겁니다. 튤립의 간열성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이건 왜 설명드리냐면 대부분의 식물들은 온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온도가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고 이러는데 튤립은 특히나 열을 받아서 열이 올라가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금년에 지금 밤으로 저온 현상이 일어나면서 저희 정원의 튤립의 상황을 보면 꽃대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밤에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 꽃대의 성장은 작고 낮에 온도가 높으니까 또 꽃은 피워요. 그래서 키가 작은 난장이 튤립이 많이 피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온도를 잘 반영을 해서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튤립을 사서 뭐 졸업식 때 이럴 때 튤립을 많이 팔죠. 그래서 사가지고 집에 가서 꽃봉오리 꽂으면 밖에서는 이렇게 예쁜 꽃봉오리였는데 실내에 들어가면 꽃이 확 펴져서 와인잔보다도 더 크게 이렇게 벌어져서 아주 보기 싫어지죠. 그건 뭐냐면 온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튤립은 꽃이 피고 지는 자체가 감열, 열을 감지해서 그 작용을 한다. 만약에 튤립을 가졌는데 너무 피곤하면 창을 살짝 열고 창가에 둔다든가 그러면 꽃이 다시 이렇게 오므라들어서 예쁘게 됩니다. 다음은 빛입니다. 광선이죠. 식물이 생육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인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빛에 의해서 살고 죽고 더구나 광합성의 근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햇빛이라고 말하는 것을 가시광선인데 가시광선은 400에서 700 나노미터 정도의 범주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주의 파장에서 대부분의 식물들은 발화하거나 성장하고 가지가 나누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모든 작용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기능이 사실은 파장의 어떤 특정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어떤 유사한 예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인공광선 LED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ED로 식물들이 완벽하게 성장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LED의 범위는 300에서 800 나노미터 정도의 범위를 지금 현재 LED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LED 광선으로는 특정 목적에는 달성하지만 그것이 변화되는 과정은 담아내지 못한다. 즉 식물의 씨앗을 심어가지고 식물의 씨앗이 발화하는 데는 LED 광선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적합해서 발화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장해서 가지를 낸다든가 꽃을 피우는 데는 또 한계를 갖게 되고 그것이 자라서 결실이 되는 데는 한계를 또 갖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내에다가 LED로 해서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꽃을 사다가 꽃봉오리가 달린 식물을 사다 넣어놓고 꽃을 심어가지고 꽃이 그냥 지속적으로 피어가는 과정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이 결실을 맺어서 씨앗을 맺게 하는 데는 LED 광선으로는 못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적인 그 상황을 유지하는 건 되지만 그것이 하나의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LED의 인공광선의 한계라고 이해하십니다. 가르는 말이죠. 빛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식물들은 인간은 동물은 움직이잖아요. 햇볕이 추우면 햇볕이 있는 데 가고 너무 더우면 그늘에 가고 그럼 식물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럼 식물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모두가 각자가 자기가 생장할 수 있는 특정의 범위를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음직성 식물이 있고 양지성 식물이 있습니다. 또는 중간성의 식물이 있고 그런 식물들을 그 위치에 맞게 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지성 식물을 그늘에 심어 놓으면 안 되는 거고 음지성 식물을 햇볕이 많은 곳에 놓으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들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관리해주고 햇볕이 너무 안 들면 잘 들게 해주고 이런 과정들은 누가 하느냐? 정원사가 하는 거죠. 정원사가 올바르게 기능을 하려면은 식물들에 대한 빛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음지성 식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지성 식물이 있고 음지성 식물이 있는데 음지성 식물을 나중에 한번 다시 볼 거예요. 그라운드 커버 플랜츠라고 해서 땅을 피복하거나 음지적인 공간을 커버하기 위한 식물들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한번 볼 텐데 우선 오늘은 음지성 식물이 어떤 것이 있는가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수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물이죠. 수분이
식물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물이 필요한 것과 똑같습니다. 물은 무엇을 구성하냐면은 식물이나 동물의 기본적으로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의 뭐 78%인가 뭐 얼마가 물이죠. 그 다음에 몸 속에서 모든 물질들의 순환, 대사, 그러한 효소 만들고 그러한 용매로서 작용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체온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물질입니다. 식물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광합성의 원리죠. 광합성은 CO2와 H2O,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서 광합성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대사 과정이죠. 그래서 식물은 그 다음에 산소를 공중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인데, 그 속에서 반드시 중요한 H2O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빛도 있어야 되지만 당연히 물이 있어야지만 식물은 성장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식물이 기본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물 때문에 데미지를 받는 것은 광합성을 못해서 데미지 받는 것보다는 가뭄에 의해 가지고 물이 부족해서 그 자체의 체온을 유지 못하거나 대사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물들이 시드는 위조라고 하는 현상이 먼저 오게 되죠. 그래서 위조가 왔다가 다시 물을 먹게 되면 다시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한계 위조점에 대해서 어떤 그 이하에까지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물을 줘도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한계 위조점이다. 그러니까 식물마다 그 위조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그 식물이 얼마나 바짝 마른 상태에서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내건성이라고. 그러니까 건조에 견딜 수 있는 힘이죠. 근데 이 식물은 모든 식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각자가 다른데 어떤 식물은 좀 더 강하고 조금 약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수분 부족 대 수분 과잉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들이 대부분 식물을 죽이는 것은 말이죠. 수분 부족 때문일까요? 수분 과잉 때문일까요? 사실은 수분의 과잉 때문에. 그러니까 수분 부족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판단해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응 조치가 가능합니다. 식물이 시들면은 제일 먼저 시드는 부위가 꽃잎이에요. 그래서 꽃잎을 자세히 관찰하면 꽃잎이 힘이 약해지고 약간 처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잎으로 전달되죠. 그 다음에 잎이 처지거나 그러고 좀 더 지나가면 가지 자체가 처지게 되죠. 그러니까 가지 자체가 처질 상황이 오면 거의 한계 위조점에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계 위조점에 오기 전에 물을 주면 식물은 다시 살아서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분 과잉 상태는 어떠냐면은 물을 주면은 식물이 그냥 물을 먹어요.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식물이 처져. 그래서 왜 이렇지 하고 판단했을 때는 그 처지는 이유는 사실은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봐도 이미 늦은 거예요.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식물들의 죽는 이유는 수분의 과잉으로서 죽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겨울에 말이죠. 여러분들이 화분을 키우거나 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죽는 이유는 수분의 과잉입니다. 겨울에 이제 온도를 높이잖아요. 방열이라고 그러죠. 뭐 보일러를 떼든 뭐 히터를 틀든 간에 그렇게 되면 온도가 따뜻해져요. 그러면 건조하니까 화분의 표면 한 5mm 그 정도의 흙은 바짝 말라 있어요. 이게 화분이 말랐냐고 물을 주는 거예요. 조금 있다 보면 그 다음날 보면 이거 또 말랐어. 말랐냐고 또 줘. 사실은 그 밑에는 물이 흔히 고여있고 표면만 마른 거예요. 그런 상태가 며칠 지속되면 그 다음에 속에는 뿌리가 다 썩어버리죠. 썩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다음에 나오겠지만 토양 중에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토양 수분에서 한번 볼 거예요. 아무튼 물을 너무 자주 줌으로써 식물이 죽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럼 겨울에 화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표면으로부터 파야 돼요. 그래서 손톱 한 마디나 2cm 정도를 표면을 긁어봅니다. 그래도 말랐다. 근데 수분이 있다. 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도 말랐다면 물을 주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은 겨울에 보통 따뜻하니까 실내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꽃이 핀 그 꽃잎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시들 때 물을 주는
그런 게 가장 사실은 좋죠. 토마토 열매가 갈라지는 것은 왜일까? 여러분들이 토마토를 키우면 토마토가 갈라져요. 특히 언제 갈라지죠?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그건 뭐냐면 수분의 과육 때문에. 그러니까 장마철이니까 토마토가 자라있는 공간에 물이 계속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토마토가 물을 많이 흡수해요. 그래가지고 그 열매 자체가 열과해서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농민들은 대체로 비닐을 씌워놓거나 하우스 속에서 토마토를 키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가능하면 물을 적게 주거나 그런 걸 이해하고 토마토를 키울 필요가 있어요. 물은 어떻게 이동할까요? 식물 속에서. 식물의 모든 이동은 껍질로 합니다. 표피로. 식물의 껍질은 제일 겉에 보면 딱딱한 바크, 이제 그 목줄화된 부분이 있고, 그 속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체관, 탄소 동화작용을 한 것이 움직이는 그 통로죠. 그 다음에 부름켜라고 해서 식물이 성장하는 그러한 성정층이 있어요. 형성층이라고도 하는데 그러한 층이 있고, 그 다음에 물관입니다. 물이 통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관과 부름켜와 체관이 밖에서부터 들어가는 제일 바깥층에 물관이 있죠. 나무를 죽이려고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자기들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제가 공무원을 할 때 보면 가장 큰 민원들이 뭐였냐면 가로수였어요. 도심에서 가로수가 잎이 무성하게 되면 간판을 가리거든요. 그럼 간판을 가리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방해가 되잖아요. 그럼 뭘 하냐면은 가지를 자르고 하다가 그게 안 되면은 죽여요. 죽이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내를 보면 횟집 같은 데는 이제 회가 와서 생선을 내주면서 그 물을 주로로 버리는 게 아니라 가로수에 이제 부어보니까 염분에 의해 가지고 나무가 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밑부분을 이렇게 그 껍질을 도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을 도려낸다는 게 뭐냐면 물의 이동을 막는 거죠. 그래서 다 도려내면은 지상부로 물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식물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그걸 소송을 걸고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하면 대부분 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고 그랬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가로수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기회가 언제 있으면은 가로수라는 것이 어떠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하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갈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토마토가 이렇게 균열이 나는 거죠. 방울토마토가 이런 식으로 갈라집니다. 잠시 쉬었다가 토양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